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창밖을 바라보던 백년은 방구들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없이 화사한 달빛이 창너머로 들어와 백년의 몸을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분주히 제짝들을 찾느라 요란한 풀벌레 소리가 한창인 고즈넉한 여름의 밤이었습니다. 이토록 여유가 넘치고 선선한 바람에 풀벌레 소리마저 귀를 적시는 분위기 좋은 밤이었음에도 지아비가 있는 여인의 처소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정막만 감돌고 있었답니다. 이리도 좋은 날 좋은 때임에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첩을 둘씩이나 얻어차고 아내인 나의 처소엔 아예 발길조차 향해주지를 않는구나. 나를 이리 산송장 마냥 안방에만 처박아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었으면 대체 어찌하여 나를 정인으로 삼고 또한 혼인까지 한 것일꼬. 참으로 오늘따라 더더욱 혼자임이 외롭기만 한 밤이로구나. 푸념의 주인공이었던 백년은 자신의 깊은 한숨소리를 뒤로한 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의 상념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인 전 처녀적의 백년은 총명하고 박식한 데다 어깨 너머로 배운 장문과 서예에도 능통하여 명망 높은 반가에서 태어났다면 능히 재상의 정부인 자리까지 올랐을 여인이란 평을 들으며 자란 재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어려웠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의 그녀였지만 꿈 많고 호기심 많던 처자로 구김살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백년은 또한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밝았기에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거리나 골치 아픈 일들의 해답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또래의 사내이자 일찍이 머슴으로 일하며 받은 세경으로 제 집안을 책임지고 있던 억기가 찾아왔습니다. 억기는 백년과 엇비슷한 처지인데다 또한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를 보며 자란 통에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이였지요. 남녀가 유별한 때였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워낙 소꿉친구처럼 자란 터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약한 연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던 두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억기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잔뜩 골인한 상태로 백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억기야, 대체 너희 얼굴이 어쩜 그 모양인 게니? 꼭 땅벌에라도 쏘인 사람 마냥 퉁퉁 부어 억울해 보이기가 말도 못하겠다 얘. 연아, 네가 아주 옳게 보았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미친 노릇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억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백년의 앞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이었어요. 뭔가 심상찮음을 느낀 백년이 억기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주저앉을 만큼 성을 내고 그래. 일단 나에게 천천히 털어놔봐. 자신의 팔뚝을 부여쥐고 부축하는 백년을 올려다보며 억기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억기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알부자 구첨지 밑에서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구첨지라는 위인은 본디 부자가 된 연유 또한 악착같이 남 뒤통수 갈기는 일만 골라하며 재물을 끌어모은지라 지독한 수전노에 성격 또한 교활하기 짝이 없기로 유명했지요. 어찌나 그 명성이 자자한지 그 집에서 머슴을 살다 울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하고 뚝심이 있었던 억기는 그런 구첨지의 온갖 악행에도 묵묵히 견디며 머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함께 일하던 다른 머슴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구첨진의 머슴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 가을 추수도 하기 전에 몽땅 때려치고 나가버린 것이지요.
늦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추수에 여념이 없을 시기.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일을 할 머슴은 죄다 나가버리고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지만 고을에서 이 구첨지의 지독한 악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머슴이 쉽게 구해질 리가요. 백방으로 나서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일을 하겠다며 들어오는 머슴 하나 구경할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억기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5만 가지의 일을 독박으로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억기의 일머리가 꽤나 쓸만했기에 어찌저찌 굴러는 가는 모양새가 되고 보니 이놈의 구첨지가 슬슬 꾀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잠자코 억기를 보고 있던 구첨지는 어차피 구해지지도 않는 머슴 두 손 두 발 놓고 억기에게 모든 일을 떠맡길 심산이었습니다. 억기가 아무리 사람을 더 충원해달라 말해도 들을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여보게, 억기! 내 섭섭찮게 챙겨줄 터이니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게나.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작자들이 없으니 낸들 어쩌겠나? 구첨지는 기름기가 잔뜩 끼인 얼굴을 들이밀며 억기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기는 구첨지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리며 억기가 쳐내고 있는 일은 좋기 장정머슴 3명분은 될 터인데 억기의 품삯은 짜디짠 1명분만 내어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마저도 가진 핑계에 온갖 잡스러운 짓을 녹여 제대로 줄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리하여 힘에 부쳤던 억기가 구첨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첨지 어르신, 저도 이젠 더 이상은 못해 먹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이젠 낯을 줄 힘조차도 나오지를 않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쯤하여 머슴 일을 그만둘 생각이니 지금까지의 품삯을 계산하여 쳐주시면 감사하겠구만요. 그러자 구첨지의 안색이 쌓아 굳더니 그 눈빛을 형형하게 빛내며 답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 그냥 이렇게 관두겠다 하면 나는 어쩐단 말인가? 사람이 책임감이 일이 없어서야 어디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애당초 우리의 계약은 이번 추수 때까지였으니 더 이상 일을 못 해주겠다면 그것은 우리의 계약을 자네가 위반하는 것이니까 자네 품삯을 쳐줄 수가 없겠네 그려. 예?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답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일해드린 세월이 얼마인데 그 값을 안 쳐주시겠다뇨? 아, 나는 그딴 건 모르겠고 이번 추수 때까지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네 품삯은 못 내주니 그리 아시게나.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구첨지의 기세가 어찌나 완강한지 억기는 별다른 흥정조차 해보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억기는 얼굴만 새빨갛게 물들인 채 씩씩거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상의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백년이 억기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구첨지 그 인간, 지독하다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역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위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여지껏 일한 품삯을 몽땅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짜를 부린단 말이지? 응, 계약 조건을 들먹이면서 그리 말할 것이 뻔하지. 연아,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계약대로 추수 때까지 구첨지 밑에서 일을 계속했다가는 나는 아마 온몸이 골병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게다. 이런 중노동을 겨우 1명분, 아니 1명분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것이 뻔한 구첨지식 품삯을 받고 계속해야 하다니 참말로 눈앞이 깜깜하다 이거야. 그렇다는 말이지. 창백하리만치 피골이 상접한 어깨의 안색을 살피며 턱을 쓸어만진 백년이 한참이나 곰곰 생각에 잠겨 있다. 두 손을 짝 마주치며 씩 미소를 띄웠습니다. 나에게 좋은 묘수가 떠올랐는데 억기야, 이리 귀 좀 가져다 대보련. 그리고 백년은 속닥속닥 한참이나 어깨에 귀를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구첨지가 키득거리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두었으니 억기 잿간놈이 추수 때까지 일하지 않고 무슨 수로 버티겠어?
그는 억기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제 집을 뛰쳐나간 다른 머슴들이 고을에 남아있는 일감이란 일감은 다 쓸어 담다시피 했기에 억기가 뒤늦게 구첨지의 집을 떠나 기웃댈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까지 매달린 일에 대한 품삯을 몽땅 포기할 만큼 억기의 사정에 여유가 없다는 것 또한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억기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아, 어차피 일이 일할 것을 왜 그리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감정만 상하는 것이야? 구첨지가 그것보라는 투로 빈정대며 말하자 억기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첨지 어르신. 추수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롭게 다시 맺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 그게 무슨 말인가? 계약을 새로 맺다니? 이제까지 맺은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는 아니될 말이지. 구첨지가 콧방귀를 뀌자 억기가 이미 예상했다는 듯 키죽키죽 웃으며 대꾸했지요. 지금까지 일한 것은 셈을 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어차피 추수 때가 끝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빈둥거리게 될 터인데 그 꼴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추수 기간인 딱 한 달 동안만 바짝 일하는 것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요. 억기의 대답에 눈이 번쩍 뜨인 구첨지는 하마터면 너무나 반가워 억기의 손을 잡고 사랑방까지 들어갈 뻔했습니다. 구첨지의 잔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억기의 말대로 추수만 끝내고 나면 이윽고 다가오는 겨울 동안에는 딱히 시킬 일도 할 일도 없는 것이었지요. 설렁설렁 일하면서 밥만 축내는 꼴이 제일 싫었던 구첨지는 대번에 귀가 트여 억기에게 물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을 맺는 그 한 달은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된다는 겐가? 억기가 머리를 긁적이며 바보처럼 희죽거렸습니다. 첨지 어르신, 한꺼번에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날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요.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세경을 매일매일 달라니? 억기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콩 하나를 세경으로 주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콩 2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날의 2배인 4알, 또 그 다음 날은 8알, 이런 식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요? 억기의 제안을 듣고 있던 구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약을 다시 맺자기에 뭔가 획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나열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라는 소리를 뱉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간 일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로운 세경으로 콩 1알, 콩 2알이라니요. 이것은 그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거저 중의 거저인 제안이었습니다. 구첨지는 겉으로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대꾸했어요. 어흐흠, 그래. 자네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내가 그것을 무조건 아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을 해놓고 엊그제처럼 못하겠다 나자빠지면 아니 될 일이네. 그러니 아주 제대로다가 약정을 해두자고. 구첨지는 지필묵을 가지고 와서 약정서 2매를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각자 손도장까지 찍고 약정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지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구첨지와 억기는 기분 좋게 새로운 계약을 끝낸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디 재빠른 일머리와 힘까지 갖췄던 억기는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마친 억기가 문간방에 기대어 세경을 기다리자 구첨지는 희죽 웃으며 콩 하나를 품삯이랍시고 던져줬습니다. 그 이튿날도 억기는 새벽같이 구첨지를 찾아와 하루 종일 황소처럼 일했지요. 그날 저녁 구첨지가 콩 2알을 세경으로 내어주자 억기는 감사하다며 꾸벅 절까지 하고는 2손으로 받았습니다. 억기가 집으로 돌아가자 구첨지는 박장대소를 하며 소리쳤지요. 크하악, 나 원참 저런 모질이 같은 놈. 저런 모자란 놈이 이딴 것도 품삯이랍시고 2손으로 받고 싱글벙글이구만. 일을 관두겠다고 할 땐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있느냐 싶었거늘 콩 몇 알로 만족하겠다니. 아무튼 저런 무식한 것들 덕에 내 곳간이 그득해진다 이 말씀이지. 구첨지는 희희낙락했지만 어깨 앞에서 표정을 관리하느라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어끼가 일한 지 11일째 되는 날의 밤이었습니다. 어끼는 구첨지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외쳤지요. 첨지 어르신, 어제 제가 받은 세경이 콩 512알이었으니까 오늘은 1024알을 주면 되시겠습니다요. 보자, 계산을 해보면 한 옵이 조금 넘는데 말씀이죠? 그냥 편하게 한 옵이라고 치고 한 옵만 받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두 옵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끼의 말에 구첨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콩 한 옵을 세경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지나 1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세경은 콩 한 마라고도 두 대에 8옵이 되어 있었지요. 어끼가 자루 가득 콩을 받아 돌아가자 그제야 구첨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는 호롱불 밑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따박따박 계산을 해보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나? 저놈이 말한 계산대로라면 28일째 세경은 콩이 256가마, 그 다음 날인 29일째는 512가마, 마지막 30일째는 자그마치 콩이 1024가마자는가? 맙소사, 내가 어끼 이 망할 놈에게 깜빡 속았구나. 그 다음 날도 일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찾아온 어끼의 멱살을 부여잡으며 구첨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약정서를 찢어 발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내게 이런 사기를 치고 앉은 게야? 구첨지가 펄펄 뛰며 열을 냈으나 그 꼴을 보고선 어끼는 무표정하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지요. 첨지 어르신이 약정서를 찢던 말던 제게 주신 약정서는 제게 있으니 상관없습니다요. 계약한 대로 저는 한 달을 채울 때까진 일을 해야 하니 비켜주시지요. 그리 말한 어끼는 구첨지를 스쳐 지나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도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구첨지네를 찾아간 어끼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약속한 한 달 만에 추수를 다해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세경을 못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당연한 소리를. 그런 사기 계약이 통할성 싶으냐? 그 많은 콩 가마니를 세경으로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뭐, 그러하시다면 알겠습니다요. 구첨지의 생자에 어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동원으로 가선 사또에게 발고를 해버렸지요. 구첨지가 사또의 호출을 받고 동원에 다다르자 어끼와 백년이 고개를 쳐들고 동원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구첨지가 친히 써준 약정서를 들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약정서가 눈앞에 있는데 제 아무리 구첨지가 우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구첨지는 사또 앞에서 바락바락 우기다 곤장까지 실컷 얻어맞게 되었고 그렇게 어끼에게 무지막지한 콩가마를 지불하는 대신 놓은 열마지기를 떼어주는 것으로 이 황당무계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고 말았지요. 동원을 나오는 길, 어끼는 백년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리도 번뜩이는 재치로 귀띔해준 덕분에 저 악랄한 구첨지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함과 동시에 논 열마지기까지 얻게 되었구나. 이것은 몽땅 너희 덕이야. 이윽고 어끼는 그간 줄곧 품어온 자신의 연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렇게 백년을 자신의 색시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살림을 불려나가기 시작하였고 어끼의 부지런함과 백년의 총명함이 합쳐져 어느덧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리도 성실하고 제 아내인 백년만을 바라보던 순진한 사내 어끼는 전대에 두둑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혼인한 직후에는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새색시 백년의 고쟁이를 못 내려 안달이었던 어끼는 점점 윤택해지는 살림살이에
성실함마저 사라지더니 이윽고는 슬며시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첩질에 눈을 뜨고 외관 살림을 하나둘 차리며 바깥 재미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100년의 안방을 찾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린 데다가 또한 그녀의 바깥 출입마저도 금하게 하였으니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나만을 사랑하며 내게 웃어주던 지압이었거늘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100년은 한탄 섞인 한숨을 깊게 뱉고는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100년은 밤새도록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심에 종지부를 찍듯 보따리를 쌌습니다. 사랑방의 시아버지께 건너가 뜻을 밝히고 작별 인사를 올렸지요. 그간 시집와서 흠 하나 잡을 구석 없이 며느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100년이었고 제 아들이 첩질에 빠져 더 이상 며느리를 찾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100년에게 꽤 묵직한 전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100년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그대로 시집을 나와 그리 멀지 않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궁리하던 100년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던 억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구첨지에게 받은 논 열맞이기를 밑천으로 자신의 소원을 양분 삼아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것을 떠올려 자신 역시도 장사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기왕지사 일이 된 것 보란 듯이 위세를 떨쳐 그간 억기가 부자가 되도록 내조만 하던 부속물이었던 제 신세를 탈피하고 싶었지요. 남편이 첩질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지난날의 슬픔을 이겨냈고 이 기회를 벗삼아 제 가치를 높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했어. 첩에게 한눈을 파는 지아비를 침소에 앉아 하염없이 그리워만 하는 여인보다는 오히려 남정네들이 내게 직접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오는 여인이 되어주겠어. 그렇게 친정살이를 지내는 2달여간 100년은 바깥 출입도 금한 채로 장사를 위한 공부에 지독히 매진하였고 대의를 이루기 위해 나서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친정어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세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흥, 여인의 몸으로 어디 장사에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시집을 나올 때 시아버지가 건네준 돈과 친정어미가 내어준 돈, 거기다 시집 갈 때 받아 고이 모셔두었던 폐물까지 몽땅 팔아 꽤나 두둑한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100년은 그 길로 성큼성큼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100년이 빠삭하게 끝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선택한 곳은 종로의 포목거리. 그곳에 터를 잡고 조그만 포목점을 열게 되었지요. 앞으로 힘을 내서 기필코 이곳을 번영시키리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다짐하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장사라는 것이 어디 의욕만 넘친다 하여 술술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녀는 장사를 위한 재고를 충당하는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음을 톡톡히 경험하게 되었지요. 바로 기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포목점들의 텃세와 견제였습니다. 상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양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포목점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100년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아녀자라 없이 여기는 것은 여사였고 그녀의 빼어난 미색에 심심풀이 흥미를 느낀 까닭에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번 해볼 요량으로 접근하였지만 100년의 강력한 거부 표시에 자존심을 다쳐 앙심을 품고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그녀를 배척하고 있었지요. 종로 일대의 포목점들은 품질 좋은 비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단도매 거상인 박달과 거래를 트며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백년이 박달과 거래할 수 없도록 손을 써 이른바 그녀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괴롭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달이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한양에 방문하면 한 번에 600필, 700필이나 되는 비단 뭉치를 대량으로 잔뜩 주문하고는 그날 밤으로 박달을 모시고 명월관으로 넘어가 질펀한 주지육림의 풍덩 빠뜨리며 거한 접대를 하는 것이었지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백년은 기껏해야 40필 남짓의 비단을 주문하는 것이 전부였고 종로 상인들처럼 박달을 기방으로 끌고 가 막대한 돈을 써가며 접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어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재고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백년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텅텅 빈 점포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그린 청사진이 몽땅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하지만 옛날의 나처럼 그저 이렇게 주저앉아 한숨이나 던지고 있을 수만은 없지. 비단거상 박달이 명월관 기생의 머리를 얹어줬다는 이야기나 종로 가까운 곳에 첩살림을 새로 차렸다느니 하는 시시콜콜한 소문을 들어오던 백년이 이 난관을 타개할 꾀를 내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점주들처럼 박달에게 값비싼 입회기녀들을 붙여가며 그의 잠자리 사정까지 돌봐주는 것은 지금의 백년의 형편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백년은 자신의 포목점 뒤편에 만들어둔 살림방 용도의 거처를 깔끔하게 치우고 근사하고 우아한 금침방으로 고급스럽게 단장하였지요. 비단거상 박달이 실은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백년은 옷가지로 널려있던 벽을 말끔히 치우고 근사한 시구절이 적혀있는 족자들로 채워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서당에 다니던 학동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갖은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어깨 너머 독학으로 글을 배워둔 터였던 데다가 혼인을 한 이후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남편 얻기를 기다리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틈틈이 익혀둔 사군자의 솜씨까지 10분 발휘하여 백년은 일필의지 막힘없이 시구절들을 필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세간살이들로 어지럽던 살림방이 어느덧 휘황찬란하고도 버젓한 금침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금침방은 이만하면 되었고 다음으로는 나의 행색부터 변모해야 하겠지? 백년은 그간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울까 염려하여 어여쁜 옷들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입어오던 편하고 수더분한 행색을 벗어던지고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차려입고는 머리엔 깔끔하게 동백기름을 발랐지요. 한동안은 쳐다도 보지 않던 분과 입술연지로 한껏 치장의 멋을 내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 백년은 화려해진 자신의 용모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맙소사, 이것이 얼마만에 꾸며보는 아녀자들의 치장이란 말인가. 그간 얻기를 내조하는 데에만 정신을 팔았던 내게도 이런 면모가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생경하기만 하구나. 허나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니 참으로 설레는걸. 백년은 의욕에 가득 찬 눈을 빛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양의 박달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년은 그 길로 도매거래의 제안을 핑계 삼아 박달을 자신의 금침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럴듯한 주안상을 차려놓고 근사한 술까지 내어왔지요. 비단거상 박달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백년이 건넨 술잔을 받아들다 벽에 걸린 족자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 참으로 일필이지로 손색 없는 명필의 서력이오. 이보시오, 저기 걸린 족자들의 글씨는 누가 쓴 거요? 자신의 의도대로 박달이 걸려들었음을 직감한 백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나으리, 저것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족한 솜씨로 그저 취미 삼아 몇 자 적어낸 것들이랍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보고 계시는 글귀는
당나라 현종이 시절 때 이백과 어깨를 견주었던 장계의 시구절을 소첩이 초서로 써낸 것이지요. 백년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학식은 장사를 위한 셈법이나 간단한 글자 정도만 겨우 깨우친 박달을 바싹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백년이 매혹적인 미색과 학식으로 기방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우아한 고흥미를 잔뜩 풍겨대니 박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필사여. 내 장사치의 세월이 짧지는 않기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이 많아 잘 알고 있소만 그 어디에서도 이같이 힘찬 필체는 보지 못하였소이다. 어머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부족한 저희 솜씨를 놀리시는 게지요. 백년이 박달의 술잔을 채워주며 눈웃음을 흘리자 박달은 애꿎은 헛기침만 연신 뱉어내다 돌연 손뼉을 딱 치고는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내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시겠소? 어머, 나으리. 저 같은 것이 들어 명쾌한 해답이 나올까 싶습니다만 나으리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보겠사옵니다. 백년이 겸양을 보이며 살쭉 웃자 박달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실은 내게 동업을 제안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자를 믿어도 될지 어떨지가 고민이오. 나와는 10년지기의 사이라 매몰차게 내치기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는 않단 말이지. 허나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내 눈에도 이자의 속내는 쉬 짐작이 아니 되니 이것 참. 박달의 말에 백년의 눈빛에 일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10년지기 말씀이시군요. 그러하시다면 혹시 그분과 재물 관련하여 겪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게 들려주시지요. 참고하는 데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사옵니다. 백년의 말에 박달은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다는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그 친구와 길가를 걷다가 그 친구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 하나를 주었지 뭐요. 열어보니 꽤나 거금의 엽전 꾸러미가 나오는 것이었지. 어머나? 허면 그때 친후분께서는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어디 보자. 아, 그렇지. 이렇게 말했던 것도 같소마는.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 눈은 밝고 볼 일이야. 오늘 꿈자리가 기똥차더니만 나는 횡재했구나. 라고 말이오. 박달의 대답을 들은 백년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을 방해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리하여 친구는 패물이 든 주머니를 제 허리춤에 차고는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지. 그런데 잠시 뒤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둘씩이나 다가오더니만 여기서 주머니를 하나 줍지 않았냐며 으름장을 놓지 무엇이 했는가. 윽박 지르듯이 묻는 표정들이 예사 왈패들은 아닌 것 같아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사실대로 말했다오. 그리하여 어찌 되셨나요?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기세가 아주 살벌했다오. 그 친구가 사내들에게 주운 주머니를 건넸고 그들은 주머니를 낚아채 풀어보고는 앞장서 있던 내 따귀를 한 대 갈겨버렸지. 그리고는 대뜸 이 도둑놈들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성을 내지 뭐요? 그때 그 친구가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해 주었소이다. 그 덕에 사내들은 결국 몸을 돌려 그냥 물러갔던 기억이 있소. 나으리의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그때 사내들에게 무엇라 말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이리 말하였소. 당신들 지금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요? 우리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이 주머니를 주운 사람들일 뿐이란 말이오. 라고 말이지. 박달의 말을 듣고 있던 백년이 이제야 알겠다는 듯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를 집어 박달의 입에 천천히 넣어주며 말했지요. 나으리, 부디 그 친구분과는 동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백년의 말에 박달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만을 듣고 그것이 판가름된다는 말씀이시오? 대체 그 연유가 무엇이오? 이야기만 듣고 어찌 그리 확신이 섰단 말인가? 백년은 별것도 아니라는 투로 답했습니다. 주머니를 주었을 때 친구분께서는
나는 횡재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리곤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는 옆에 있던 나으리와 나눌 생각도 없이 그것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온전히 자신의 차지로 돌리는 심보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아마도 함께 상단을 꾸리는 순간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사옵니다. 허나 그 이후 주머니의 주인인 사내들에게 그것을 돌려 건네던 때 나리께서 그들에게 따귀를 맞으셨다 하셨잖습니까? 그때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으리를 돕는 척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막상 곤경에 닥쳤을 때는 자신의 일에 나리까지 함께 끌어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그런 자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면 과연 믿고 나으리의 뒤를 맡기실 수 있겠는지요. 가볍게 웃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백년의 대답에 박달은 그야말로 휘둥그레 떠진 자신의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크게 터뜨리고는 술잔을 비워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그간 종로 바닥의 저 네로라는 포목상인들이 어찌 그리도 가진 험담을 해대면서 그대와의 거래를 트지 못하게 뜯어말렸나. 항시 그 연유가 궁금했거늘. 과연 오늘에서야 이유를 알 것 같구만. 이리도 학식과 재치가 출중한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하니 쟤들도 오금이 저려 싹을 밟으려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만. 어머,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백년은 교태가 잔뜩 섞인 미소를 흘리며 손사래를 쳤고 그런 그녀의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달은 이날을 기점으로 이 백년이라는 여인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박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백년의 점포에 방문했습니다. 한양에 들르면 가장 먼저 들르던 명월관도 발길을 끊고 중요한 업무도 보는 둥 마는 둥 백년의 점포부터 찾기에 바빴지요. 박달이 그간 제품에 아는 기녀들은 셀 수도 없었지만 이 작은 포목점의 점주 백년에게서 은은히 풍기는 매력이라 함은 그 괴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기품과 함께 남정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줄다리기의 묘미가 있었어요. 이는 그간 백년이 줄곧 첩과의 살림에 빠져 자신을 등한시했던 남편에게 느꼈던 고독의 순간들이 많았기에 어찌하면 상대방의 애간장을 끓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통달한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박달과의 관계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했지요. 박달은 완전히 백년에게 푹 빠져 그녀를 당장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년에게 서둘러 비단의 거래를 트고 동업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는 박달의 통 큰 제안에도 가벼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얼음처럼 냉랭하여 박달의 마음을 바짝 태우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박달이 백년에게 안달을 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양에서의 볼일을 개눈 감추듯 끝내놓고 얼큰하게 취해 백년의 포목점으로 달려간 박달은 백년의 손목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보시오, 백년. 내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하겠소이다. 오늘 밤에는 확답을 듣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소. 애가 다른 박달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며 말하자 비로소 백년은 자신이 그간 공을 들여둔 뜸이 제대로 들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셀쭉 웃으며 박달의 소매를 붙잡고는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나으리, 본가의 조강지처를 놔두시고서는 어찌 제게 이러시는지요.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너무도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네의 마음 씀씀이가 더더욱 나를 자네를 향한 광증이 걸리게 한단 말일세. 박달은 이 말을 듣고서는 주체하지 못하였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금침방으로 쓰러졌습니다. 목석처럼 얌전히 누워 두 눈을 질끈 감은 몰골로 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아내와는 달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 제 허리에 착 감은 채 혼을 쏙 빼놓는 백년을 박달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백년 역시도 그간 남편에게 천대만 받아오며 외로움을 정립해두던 시간에 대한 회포라도 풀듯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침없는 춘정을 불태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박달이 금침에서 눈을 뜨자 밝아오는 동창의 너머로 더없이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백년이 따뜻한 꿀물을 타와 박달에게 내밀었습니다. 지난 밤의 환상적인 기억과 함께 아침을 맞아 꿀물을 내미는 그녀의 내조에 흥이 오른 박달이 말했지요. 100년 아니 되겠소. 내 우리 집의 마누라를 쫓아낼 테니 이참에 나의 정실로 들어와 줄 순 없겠소? 이제 나는 그대가 없는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백년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입을 떼었어요. 나으리,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조강지처를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단코 제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옵니다. 안방을 지키고 계신 아내에게도 극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나리의 안방마님께서는 그저 나리의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으실 것이 뻔하거늘 나리께서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지요. 제가 그 자리를 탐하고자 나으리와 춘정을 나눈 것이 아님을 헤아리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박달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기녀들은 하나같이 본처의 자리를 탐내며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탕진하려는 기색만 보여왔건들 백년의 이러한 기품은 박달이 그간 맛보지 못한 너무도 값진 성품이었지요. 어쩌면 이리도 속이 깊은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오. 참으로 그대는 내게 찾아온 진귀한 보물 같은 여인이시오. 그리고 이것이 종로 포목점의 갑과 을을 단번에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백년의 포목 창고엔 박달에게서 단독으로 납품받은 최고급 상주표 비단이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백년의 포목점은 그 방대한 물량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다급했던 다른 포목점 상인들이 박달을 회유하여 비단을 발주하고자 그를 접대하려 하면 박달은 근엄하게 손사래를 치며 단칼에 거부하고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 무슨 소란들이십니까? 내 명월관을 위시한 기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노는 짓거리를 끄는 지는 오래되었소이다. 무릇 기생노름이나 해대는 상인을 어찌 거상이라 자처하겠소? 앞으로 종로 포목거리에 납품할 비단 일체는 저 백년의 창고에서만 출하될 것이니 내게서 비단을 받아가려거든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받아가시오. 그리고는 냉랭하게 퇴짜를 놓으니 텃세를 부리던 포목점 상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지독한 텃세와 업신여김을 일삼던 포목상인들을 보기 좋게 제 앞에 무릎 꿇리고 박달을 구워 삶아 비단을 독점하고 포목점을 번성시킨 백년은 이후로도 박달의 인선을 10분 지원받아 안동포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강객주와 한산의 세무시 상권을 주름잡고 있는 부대인마저 소개받기에 이르렀고 이윽고는 그 둘마저도 자신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요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명이 거상이 번갈아가며 앞다투어 백년의 포목점에 찾아오니 밤이면 밤마다 그들의 행복에 겨운 고음의 노랫소리가 연일 종로 포목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백년은 독수공방으로 지새우며 슬퍼하던 지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었으며 또한 연일 성실을 이루는 포목점 덕분으로 새롭게 연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그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번잡한 중견의 고을 비막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고을 최고의 권세가 집안인 조대감댁에서는
오늘도 평소와 여지없이 시끌벅적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앳된 아씨의 목소리가 마치 산천을 호령하는 상군의 울음소리 마냥 우렁차게 터져나오고 있었더랬지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대감이 애지중지 키운 무남동녀 성금이었습니다. 본디 성금은 하늘이 내린 재색이라 칭하여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뿜어대는 절세가인이라는 수식이 붙어 지내던 날도 있었으나 성금이 장성한 이후로 그것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였답니다. 지금의 그녀는 바로 천방지축과 왈가닥 이 두 가지 칭호만으로 고을 제의를 달리고 있는 여시개였지요. 무릇 밖에서 새는 바가지라 한들 안에서만큼은 제 아비의 호통이 무서워 잠자코 지내는 경우가 잦았으나 조대감댁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성금은 안팎으로 그 규모가 다를 정도로 철철 새는 바가지였기에 특히나 조대감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실로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도 때마침 10월이라는 이름의 부엌대기 여종이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나선 참이었지요. 물을 길러 마당의 우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망설임 가득한 모양새였습니다. 바로 주인 아씨인 성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동태를 살피고 있던 연휴에서였습니다. 낮밤을 구분 없이 펼쳐지는 성금의 장난이 어찌나 심하던지 성금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하루가 여지없이 곤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꼭두 새벽부터 집안 여기저기를 분주히 들쑤시고 있던 성금에게 그만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 10월아. 너 마침 아주 잘 만났단다. 으악, 아씨. 일이 이른 시각부터 이미 기침해 있으셨답니까요? 10월이의 얼굴이 벌써부터 수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 밑에 개울가에서 너희 서방님을 만났지 무언이? 내 너를 위해 친히 이곳까지 데리고 왔단다. 예, 서방님이요? 아니, 저에게 느닷없이 무슨 서방이 있다 그러셔요. 자신에게 무슨 장난질을 할지 벌써 두려워진 10월이가 잔뜩 경계하며 묻자 성금이 희죽거리며 대답했지요. 그것은 내가 직접 보면 알지 않겠느냐? 자, 여기 입이라도 맞춰보거라. 오늘 밤은 너희 침소에서 이 서방님과 아주 흡족하게 보내도록 하려무나? 깍! 엄마야! 아씨! 말을 마친 성금이 10월이의 목깃 속에다가 어른의 손바닥만한 개구리를 쏙 집어넣으며 낄낄대는 것이었습니다. 10월이는 그야말로 흑빛으로 착색된 얼굴이 되어 저승사자를 만난 표정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마당 여기저기를 혼비백산 뛰어다녔지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제발 개구리를 빼내달라 아우성을 치다 그만 거품을 물고 혼절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금은 호기심과 호승심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왕성한 장난기로 똘똘 뭉쳐있던 천방지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체력도 여느 사내들 못지않아 지치는 법도 없이 온데를 쏘다니며 제 집 하인들을 골려대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악취미로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답니다. 어느 날은 새 사냥을 하겠답시고 돌팔매질을 깨우치더니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쏘아대는 통에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쇠의 머리에 돌이 날아들어 맞박을 깨워놓질 않나. 엄동설한 살얼음판에 몰래 함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머슴을 유인하여 빠뜨리고는 지독한 고풀에 걸리게 하질 않나. 성금의 도를 넘는 장난질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감집의 지체 높은 양반네들은 천하고 더럽다며 제 손으로 직접 손대는 법이 일절 없는 닭을 성금은 무려 달장 속까지 기어들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덥석덥석 잡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랑채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10월이의 방에 냅다 풀어버려 아닌 밤중에 달게 푸드덕 날갯짓 통두께를 두드려 맞고 깜짝 놀라버린 10월이가
기어이 졸도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또한 어느 날에는 행랑아범의 바지춤 안으로 몰래 불씨가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 행랑아범의 호두알이 경을 치를 뻔했던 날도 있었지요. 게다가 점차 나이가 차게 된 성금의 호기심과 장난질은 더욱 고약해져만 갔으니 남녀지간의 온우지정을 어르는 영역까지 그 호기심을 넓히게 되는 것이었지요. 해마다 장난과 괴롭힘의 강도가 갈수록 고약해져 이를 오롯이 버텨내야 하는 하인들은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상에나 참말로 이러다 아씨의 장난질에 걸려 경을 치든 요절이 나든 뭔 일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구먼. 내 몸이 후들거려 이 집 종노릇은 도저히 못해 먹겠네 그려. 추노꾼에게 잡혀 멍석마리를 당한다 해도 내 더 이상 요렇고롬은 못 살겠구먼. 양반가에서 일을 하다 도망치는 천비들은 대부분 세경이 짜거나 노역이 몹시 고된 경우였지만 이 조대감 댁에서는 그 궤가 달랐습니다. 바로 성금의 지나친 장난질을 견디기가 어려워 도망치는 하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고을 최고의 권세가였던 하늘 같은 조대감의 세를 비호 삼아 성금의 말괄량이 같은 장난꾸러기의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금에게도 천적은 존재하고 있었으니 조대감 댁에서 이 천방지축 성금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10년째 조대감 댁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고씨성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사내였어요. 그저 자신은 고씨성을 가진 자인이 고가 혹은 고집사 정도로 불러달라고만 하였지요. 언젠가 조대감이 성금에게 넌지시 고집사는 본디 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이 통째로 억울한 누명에 휘말려 풍비박산을 맞이하게 된 사연을 품고 있으니 그에게 깊이 관여치도 그를 괴롭히지도 말라 이른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고집사의 숨겨진 사연을 딱하게 여긴 어느 지역감사의 소개로 그를 조대감에게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고집사의 인품을 알아본 조대감이 자신의 집안에 들여 집사로 일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본디부터 학식이 뛰어났던 고집사는 영민하고 계산에 특히 밝았습니다. 또한 일처리가 시원하여 금세 조대감의 신뢰를 높이 사게 되었지요. 고집사는 어느새 조대감 댁의 중요한 재원으로 발돋움해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고집사를 높이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금의 유년 시절 때부터 그녀를 돌본 경험으로 다져져 있는 그의 묻어난 성품이었습니다. 성금의 천방지축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능숙하고 유려하여 유독 성금은 고집사 앞에서만은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여느 하인들과는 다르게 고집사를 허물없이 대하며 그를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더욱이 성금의 짓궂은 농이나 장난질에도 눈 하나 깜빡이거나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는 고집사의 묻어난 성품은 성금으로 하여금 어른 사내의 의젓함을 깨우치기에 한 점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금의 고약한 장난을 위해 근방의 물가에서 작당을 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풍덩물에 빠져들고 말았고 의외로 깊은 수심에 비단옷이 흠뻑 젖는 바람으로 성금은 점점 물속으로 빨려들다시피 하고 있었지요. 졸지에 이대로 물귀신과 동행하겠구나 하며 막혀오는 숨에 포기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불쑥 고집사가 달려오더니만 그대로 물에 뛰어들고는 성금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고집사. 감았던 눈을 뜨자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고집사의 얼굴이 보였고 새파래진 입술을 벌벌 떨며 죽음의 공포에 발을 들인 성금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씨께서 물에 빠지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가 당도할 때까지 버텨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고집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성금을 안아 달래주었고
성금은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빠진 물에 뛰어든 꼬락서니와 똑 닮은 모양새로 고집사에게 풍덩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금은 이 비밀스러운 고집사의 매력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숱하게 거쳐간 머슴들과는 그 결이 사뭇 다른 훤칠함과 다부진 외모까지 겸비한 고집사에게 성금은 제 마음을 몽땅 저당 잡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때때로 밤마다 성금이 발칙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곤 하였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무엇을 하는 작태들이야? 어머어머, 천하에 이렇도록 망측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니. 조대감 몰래 숨겨둔 추나집을 꺼내보며 얼굴을 빨갛게 물들인 성금이 홀로 상상의 춘정을 쌓으며 추나집 속의 사내에게 머릿속 고집사의 얼굴을 가져다 붙여놓고는 깜찍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손장난을 치고는 하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이다지도 요동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철부지 교수였지만 그것이 고집사에게 향하는 연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터였습니다. 제 장난을 너끈히 받아낼 줄 아는 내구력과 고집사 특유의 어른스러움이 성금의 마음을 간지럽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집사와 대화하며 어울리는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짓궂은 호기심이 어린 것들을 물어보면 고집사는 언제나 턱턱 답을 내주곤 하였으니 이러한 기발한 모습에 성금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기 있잖아, 고집사. 나 뭐 물어볼 것이 있어. 네, 아씨, 그것이 무엇이신지요? 일전에 서책을 읽다 보았는데 말이야. 거두몰이라는 말이 대관절 무슨 말이야? 하루가 저물고 있던 어느 저녁날이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겨울나기 곡식들의 재고 파악 업무로 한창 분주하던 고집사의 소매춤을 성금이 끌어잡으며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씨,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geb니까? 그런 말은 아녀자의 품행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말이니 사용치 아니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고집사의 대답에 성금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지요. 왜? 그게 뭔데 그러는 것이야? 궁금하니 어서 알려줘. 응? 이것 참, 정말이지 아씨는 못 말리겠습니다. 고집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재고를 작성하던 붓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고 대답하였어요. 그러니까 거두몰이란 남녀가 의복을 입은 채로 행하는 합일의 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일의 방사? 그렇다면 그것은 설마? 예, 그 설마가 맞을 geb니다. 아씨. 호, 그래, 그렇단 말이지. 거두몰이라는 것은 그러한 말이었구나. 고집사가 난색이 된 얼굴로 주의를 주려 입을 열렸는데 성금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지요. 과연 고집사는 대단해. 고집사는 무엇이든 척척 대답을 내놓으니 질문할 맛이 난단 말이야. 어찌하여 그리도 모든 것을 훤히 깨고 있는 것이야? 과찬이십니다, 아씨. 저라고 하여 어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저 몰라도 관계없는 것을 아씨께서 늘 물어오시고 저는 때마침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을 뿐 이것이 지식의 척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집사가 박식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야. 그나저나 아씨, 언제나 그렇듯이 대감마님께서 아씨의 이러한 삿된 호기심이 맺은 갈증을 넙죽넙죽 해갈해주는 비밀인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날에는 저의 목숨이 성치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언사의 단정을 기해 주시지요, 아씨. 다른 곳에서도 그런 단어를 함부로 발설하고 입 밖에 내시면 아니 되십니다.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른 하인들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나는 고집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걸? 아버님께 들키게 되면
또 고집사랑 대화도 하지 못하게 나를 방에 연금하실 것이 뻔하지. 아마도 그 재미없는 바느질이나 시키며 여인네들의 덕목을 깨우치라 잔소리를 하실 테고 말이야. 성금이 입술을 삐죽이며 툴툴거리자 고집사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습니다. 바느질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으십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바느질같이 방구석에 앉아 손이나 놀리는 짓은 따분해서 몸져 누울 것 같단 말야. 참으로 이래서야 조신한 신부가 되시기는 몽땅 글러버렸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장차 어느 집안과 혼사를 치룰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씨의 미래 서방님이 되실 분은 참으로 고생 꽤나 치루실 듯합니다. 어느새 붓을 쥐어들고 곳간의 재고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던 고집사가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허나 고집사의 그 말에 성금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고집사 입에서 흘러나온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성금의 가슴 속에 주는 묘한 울림이 심장을 간지럽히느라 그녀의 얼굴이 잔뜩 달아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성금은 뜨거워진 콧김을 잔뜩 뿜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두려울 것이 없던 자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짜릿함을 선사하는 사람은 고집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성금은 배시시 웃으며 고집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섞는 시간들은 참으로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만 가는 것이 못내 야속할 지경이었습니다. 고집사는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차분히 그녀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아씨. 큰일 나십니다. 오늘 중으로 재고를 모두 확인하여 대감마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일이 귀찮게 구시다 대감께 들키시면 또 한 시진간 바느질 처벌이 내려지실 겁니다. 허허, 성금이 이 못난 것이 내 이럴 줄 알고 있었느니라. 또 일하고 있는 고집사를 귀찮게 하며 못 살게 굴고 있느냐? 고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금의 목소리를 듣고 곳간으로 들이닥친 조대감이 성금의 귀를 잡아당기며 혀를 찼습니다. 아야야, 아버님. 아프다고요. 이것 좀 놓고 좀. 아이, 진짜? 성금은 조대감이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는 팔을 두 팔로 잡고 버둥거리며 악을 썼지요. 고집사는 조대감의 손에 끌려가는 성금을 바라보며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웃어버리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해가 완전히 저문 시각이었어요. 방에서 바느질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는 조대감의 엄포가 내려져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성금은 채벌로 내려진 바느질감을 마지못해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끔찍해. 정말 재미라는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음에 통탄을 맞이 않을 지경이야. 정녕 다른 집 여인들은 이런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축낸단 말이야? 대체 그네들은 무료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종자들인가? 바늘로 몇 코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든 그녀는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양껏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아, 고집사 보고 싶다. 그러고 보니 고집사는 지금쯤 아까 전 몰두하던 장부를 정리 중이려나? 참말이지. 이런 시시껄렁한 잡스러운 짓이랑 몽땅 때려치우고 고집사랑 꽃구경이나 가고 싶구나. 그리 말하는 성금의 속눈썹에 어른거리는 등잔불이 비추었습니다. 아름드리 그림자가 성금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고집사를 향한 연심이 간질거리고 있는 그녀는 숫제 연정에 푹 빠진 동네 여염집 안악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성금의 두 뺨이 봉숭아 빛으로 보기 좋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려있는 바늘을 천에 꿰는 둥 마는 둥 고집사를 떠올리며 멍하게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성금의 온몸에 달콤한 졸음이 차분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꾸벅꾸벅 그녀의 고개가 천근만근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성금이 잠깐 정신을 놓치고 그 탓에 마지막으로 크게 휘청 하며 성금의 상체가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성금의 몸 동작에 그만 제 방을 밝히던 등잔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어요. 등잔에서 쏟아진 기름으로 성금의 방은 삽시간에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지요. 그날 오전 고집사에게 실없는 장난을 칠 요량으로 몰래 부엌에서 잔뜩 들고 들어왔던 바싹 마른 집단 더미들이 화근이었습니다. 성금이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순풍을 탄 돛담배처럼 집단 더미로 옮겨 붙은 화염은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성금의 뒤쪽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거 참으로 큰일이야. 거세진 불길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편 밖에서는 성금의 방문 너머까지 흉포하게 새어나오는 화염을 발견한 하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바가지며 대하며 손에 집히는 대로 잔뜩 물을 퍼왔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성금의 방에 닥치는 대로 물을 뿌려댔지만 이미 기세를 머금은 불길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동을 알아채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조대감이 애타게 자신의 여식 이름을 부르며 방화 작업에 투입된 하인들을 채근하였으나 번진 불의 기세가 워낙에 사나웠던지라 감히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고집사가 또다시 번개처럼 달려왔지요.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초로의 하인이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낚아채 자신의 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금의 방문을 열어젖혔지요. 신선한 산소를 만난 화염과 매캐한 연기가 마치 귀곡성을 내지르듯 거세게 뿜어져 나오자 고집사의 눈썹과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마에 집어삼켜진 방안은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고집사는 단숨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모두의 가슴을 졸이며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르자 새카맣게 그을린 고집사가 혼절한 성금을 들쳐업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맙소사 성금아, 고집사. 조대감을 위시한 그곳의 모두가 물바가지를 들고 고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성금이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독한 연기를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손과 발목에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천만다행으로 성금의 안위는 멀쩡했지요. 불길에 그을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었다면 불길 속에 휩싸였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성금이 눈을 뜨자 조대감은 깨어난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성금이 이 녀석아, 눈을 떴구나.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버님, 제가 어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대체 제가 어찌 무사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성금이 맥 빠진 목소리로 질문하자 조대감이 침통한 얼굴로 답했지요. 그것이 고집사 덕택이로구나. 고집사가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탄신으로 너를 구해 나왔지 뭐냐. 다만 그 탓으로 화상을 심하게 입어 윗골 큰의원으로 보내 지금 치료 중이냐. 예? 고집사가 저를 말이옵니까?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성금은 그제야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일이 커졌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을 구하려다 고집사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성금의 눈앞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삼경의 어둠이 들이닥친 듯 현기증을 느껴 도로 쓰러질 지경이 되었지요. 결국 고집사를 향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견딜 수 없었던 성금은
아비인 조대감을 껴안고 펑펑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조대감은 그런 채 여식의 등을 쓸어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한 달여 만에 치료를 마치고 의원에서 나온 고집사가 조대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훤칠하던 고집사의 몸 여기저기에는 중화상을 입은 상처투성이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상처들이 남아 그날 화마가 삼킨 때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집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성금이 꼭두 새벽부터 기다리다 대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집사. 괜찮아? 상처가 아프지는 않은 거고? 움직이는 것에 불편함은 없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씨. 괜찮습니다. 튼튼한 것이 장점인 저에게 이쯤은 끄떡도 없지요. 그러나 저러나 아씨가 무사하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화마에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았던 것은 하늘이 도우신 덕택입니다. 몸이 저리 만신창이가 되고서도 자신부터 걱정하는 고집사를 본 성금은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고집사, 정말 미안해. 정말이지, 너무 미안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얌전한 아이였다면, 천방지축 왈가닥에 성정이 없었으면, 그랬으면 고집사가 이런 꼴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옛날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었을 때, 그때 깨달음을 얻고 얌전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물세례도 모자라 이제는 불까지.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흡사 어미의 눈치를 보는 갓난아이처럼 통곡하느라 눈물과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 된 성금.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고집사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일 뿐이었어요. 어이구, 그만 울음을 그치십시오, 아씨. 이거 참으로 다 큰 처자가 우는 모습이 이것이 무엇합니까? 재통을 지키셔야지요. 아래 것들이 보면 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씨가 일이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고집사는 울음에 삼켜져 딸꾹질까지 하는 성금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금은 제 고약한 심성과 장난기를 거짓말처럼 몽땅 내다버리게 되었지요. 그녀는 마치 해를 갈구하는 해바라기처럼 고집사의 뒤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분주하던 모습도, 머슴들의 지게에 장난을 치려 연장을 뒤적거리는 소리도, 달장 속으로 기어들어가 고약한 꾀를 내려 키득거리는 표정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돌아온 고집사는 묵묵히 기존의 집사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꼼꼼함과 성실함 그대로 화상을 입기 전과 진배 없이 업무를 처리했지요.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변해버린 성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왈가닥 말괄량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성금에게 오니얼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던 성금을 발견한 고집사가 반갑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씨, 기침하셨습니까? 오늘은 바깥으로 외출하지 않으십니까? 응? 아니야. 안 나가. 이렇듯 고집사만 보면 소피가 마려운 강아지가 되어 우물쭈물 제 뺨을 물들이며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었지요. 고집사가 무어라 말이라도 건네면 성금은 푸짐하게 익은 홍시가 되어 몸을 베베 꼬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고집사가 집안의 살림을 보러 장터에 가거나 심부름을 위해 어디 나서기라도 하면 어디선가에서 성금이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그녀의 고약한 장난질과 윽박에 시달리던 하인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아씨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선선해진 어느 가을 밤, 늦도록 계속되던 장부 정리를 마친 고집사가 호롱불을 끈 후 고단한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가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살며시 행랑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자신의 침소에 드나들 사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고집사가 수상한 소리를 듣고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어요. 이 밤중에 기별도 없이 누구십니까? 쉿! 조용히. 소란 떨 것 없어, 고집사. 장차 고집사의 정인이 될 사람이 들어왔으니깐 말이야. 나지막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금이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 시각에 어쩐 일이? 고집사는 그 뒷말을 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던 잠옷을 벗어던진 성금은 호치마 차림에 너무도 간소하고 민망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이것이 대체 무슨 망측한 차림새이옵니까? 정녕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야말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란 집사가 황급히 일어서려는데 고집사를 완강히 밀친 성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참고 지낼 생각도 없어졌어, 고집사. 몇 날 며칠을 장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이제는 내가 정한 대로 밀고 나갈 뿐이야. 더 이상 고집사를 향한 죄책감과 나에 대한 자괴감으로 아둔히 지내기엔 총각을 다투는 내 염통 속 불길을 도저히 꺼트릴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야. 예컨대 예전에 나에게 가르쳐준 그 거듭몰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고집사를 향한 내 마음은 한계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지. 그날 이후로 정말 내 머릿속은 온통 고집사뿐이야. 대고 자시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집사는 그냥 잠자코 있도록 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제 마음을 고백한 성금은 해벌쭉 웃는 얼굴로 마치 돌격하는 장수처럼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고집사와 감투거리 꽃갈춤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밤마다 성금이 조대감 몰래 들춰보던 추나 속의 거듭몰이 장면과 똑 닮아 성금이 지난날 수도 없이 그것을 탐구하며 연습해보았다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와 조예가 대단한 움직임이었지요. 그렇게 비와 구름이 요동치던 밤이 끝나 이튿날이 밝아왔지요. 얼굴 피부가 한껏 매끈해진 성금이 어디서 구했는지 큼지막한 비녀를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기세등등 발소리를 내며 사랑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벌컥 사랑방의 문을 열어젖힌 채 막 세안을 끝낸 조대감 앞에 털썩 앉은 성금은 혼이 난 여인들이 폐용하는 비녀를 자랑스레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댕기를 그만두고 머리를 올려 비녀를 폐용해야 하겠습니다. 뭐라? 느닷없이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그것은 즉, 제가 이제 지아비를 섬겨야 될 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금은 살폼 미소를 지은 채로 간밤에 대단했던 거사를 조대감 앞에 낱낱이 실토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펼쳐진 외동딸의 천인공노할 자백에 조대감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이제껏 제 여식의 말괄량이 행보를 눈감아주며 지내왔지만 이다지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조대감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대부 명문 양반과의 혼인도 하지 않은 여식이 그래 제 집의 행랑채에 기거하는 집사를 그것도 아녀자 쪽이 먼저 찾아들어 사내와 합의를 맺다니요. 하지만 그런 조대감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성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이 비녀를 꽂아 고집사의 배필이 될 일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고집사를 제게 넘겨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철없는 것이 정령실성이라도 한 모양이로구나.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여식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라 한들 고집사는 고용인으로 부리고 있는 하인의 신분이었으니까요. 권세가 집안의 외동딸을 하인에게 선뜻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은 노릇이었답니다. 게다가 그 외동딸이 무려 집사를 먼저 유혹하여 야음을 틈타 감탕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제 입으로 자백까지 하였으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조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용서되지 않을 것임을 알 거라. 하나밖에 없는 여식이 우리 가문의 망신을 자처할 셈이냐? 이런, 아버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가문의 위상이라 한다면 이미 천방지축으로 지내던 지난날에 제가 부지런히 먹칠을 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지킬 위상도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시커먼 먹을 먹이면 그것은 티가 나는 법이나 이미 까맣게 먹이 든 종이 위에 먹을 더 뿌린다 해도 티가 나질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안심 아니겠사옵니까? 되지도 않는 궤변을 능글맞게 대답하는 딸의 뻔뻔함에 조대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조대감이 녹이 서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그 마음이 그 기백이 정령 철없는 순간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님을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 집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냔 말이다. 네, 있습니다. 고집사가 화마에서 절 구해주었듯이 절하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하다면 좋다. 여봐라, 고집사를 불러오거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길 잠시 후 호출을 받은 고집사가 사랑방에 들었지요.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이 노한 조대감과 그 앞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며 마치 천생연분인 제 낭군을 만난 새색시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성금을 번갈아 본 고집사는 한눈에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씨의 모양을 살펴보자니 벌써 모든 것을 실토하신 모양이로군요. 대감마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신 이후 제가 먼저 고할 작정이었으나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그만 불찰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거기까지만 하게나! 자네는 잠자코 거기 앉아있게. 내 딸이 지금 자네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 아비의 시험을 치를 것이니 말이야. 고집사를 착석시킨 조대감은 붓과 종이를 집어들어 종이 위로 몇 획의 글자들을 적고는 그것을 접어 한 손에 하나씩 쥐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2장에 접힌 종이가 있다. 한 손에는 혼인을 뜻하는 혼자가 적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그 반대인 죽음을 뜻하는 사자가 적혀 있지. 목숨을 걸고 하나를 고르거라. 성금이 네가 나의 딸이라 하여 여지껏처럼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란 생각은 썩 떨쳐두는 것이 좋느니라. 만약 내가 내 손에 쥐인 2가지의 패 중 사자를 뽑는다면 너와 고집사의 목숨은 사대부 명문가의 위신을 걸고 이 아비의 손으로 직접 거두도록 할 것이니 말이야. 조대감이 녹이 서린 눈을 빛내며 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양손을 내보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조대감의 말에는 감히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력이 느껴졌지요. 이에 긴장한 고집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조대감에게 사죄를 올리려는 찰나 어허, 멈추셔요. 제 서방님이 되실 분이 그 무릎이 그리도 가벼워야 쓰겠습니까? 그러더니 성금은 일말의 고민도 없는 동작으로 조대감의 왼손에 쥔 종이패를 골라잡고는 그럼 아버님, 저는 이쪽의 종이로 택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펼쳐보지도 않은 그대로 등잔불로 가져가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더냐? 종이패를 펼쳐보지도 않고 태워버리다니. 어리둥절하여 묻는 조대감의 목소리에
그녀가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의 남은 오른손에 잡고 계신 종이를 펼쳐보셔요. 거기에 혼인이라 쓰여 있다면 당연히 제가 뽑아 태워버린 종이는 죽음일 테니 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허나 아버님의 손에 남은 종이에 죽음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운 종이는 그 반대인 혼인임이 당연하므로 고집사를 제게 내어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 어서 펼쳐 보이셔요. 성금의 말을 들은 조대감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딸의 눈에 서려 있는 총기와 결연함을 읽으며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조대감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등잔불에 붙여 태우고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고집사, 네, 대감어른. 내 딸아이를 잘 부탁함세. 아무래도 내가 이 아이를 얕잡아 보고 있었나 보구만. 사실 내 양손에는 모두 죽음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네. 어느 손에 들어있던 종이패를 뽑든 자네와의 혼인만은 반대할 목적으로 말일세. 한데 이 아이가 못난 이 아비의 술책을 그 짧은 틈에 파악하고는 자신이 뽑은 종이를 보이지 않고 바로 태운 것이라네. 내 양손에 쥐고 있던 패가 모두 죽음이었으니 당연히 태우고 남은 내 손에 쥐어진 패도 죽음이 쓰여 있음을 알고 말이야. 그렇다면 자신이 뽑은 패는 죽음의 반대인 혼인이 적혀 있었다는 것으로 우기면 되는 일이니 말일세.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면 내 스스로 거짓된 패를 넣었음을 실토하는 꼴이니 그 역시 외통수고 말이야. 딸 자식을 생각한다는 미명 나래버린 일이니 너무 노여워는 말게나. 조대감은 자신의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기특함 그리고 고집사를 향한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허나 저 아이의 영특함과 자네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 이상으로 자라있어 아비로는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자네가 곁에서 잘 돌봐주게나. 자네처럼 내 딸아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네를 선택하였으니 말일세. 조대감은 고집사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서야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한시름 놓은 고집사는 겸연쩍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서방님, 성금은 폴짝 자리에서 뛰어올라 고집사를 와락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현명하게 사랑을 쟁취해낸 성금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조대감 내 사랑채 너머로는 근사한 가을이 아름답게 무르익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